이 파나 애칭이라고 하죠. 동파나는 그 질소로 이렇게 동으로 된 판을 녹이면서 그걸 찍는 기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야가 파나가로서도 되게 유명합니다. 고야하면 파나예요. 그래서 그 카프리초스 시리즈 80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카프리초스라는 것은 변덕이란 뜻이긴 해요. 근데 이 시리즈 파나가 주로 시대의 유감이에요. 서태지의 시대 유감이라는 노래가 올해 에스파가 리메이크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시대가 너무 타락했다. 종교적 타락, 민중들의 무지함, 그 미신을 엄청 맹신했거든요. 권력자의 부패, 성적 타락 이런 거를 풍자한 시리즈가 이 카프리초스 하나인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 않을까.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어떤 칼럼 논평에 되게 많이 인용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El sueño de la razón produce monstruosos. 엘 수요녀가 꿈이란 뜻이에요. 혹은 잠. 라손이 이성. 이성의 잠이죠. 프로듀스가 프로듀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몬스트루어서가 괴물입니다. 괴물을 낳는다, 깨어난다. 이렇게 이거는 약간 의역입니다. 깨어난다는. 여기 써 있죠. 고야의 자화상으로 보통 봅니다. 이 파나. 잠자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올빼미, 박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 새들이 태어난 것 같죠. 퍼지는 듯한 느낌? 약간 미신 같은 민중들의 전통적인 미신에 따르면 올빼미는 어리석음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고요. 박쥐는 무지를 상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이렇게 잠드니까 약간 약해지니까 밤의 재앙들, 인간의 본성, 동물적인 욕구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그 인간의 뭔가 타락함, 동물적인 그런 야만성 이런 게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광기 현상을 이렇게 비유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다들 진짜 미친 것 같다, 사람들. 그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화를 봐서도 이 고야가 계몽주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성이 잠들면 안 돼라고 메시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비관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으나 근데 캡션이 있었대요. 약간 설명 문구. 이성에 의해 벌어진 상상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괴물들을 만들어낸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예술의 어머니이자 경이로움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그림이다 라는 거는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다, 고야의 의도는 뭐가 어떻다라는 거를 하나로 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견해로 봤을 때는 동물적인 욕구, 이 괴물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동물적인 욕구, 무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상상력에는 되게 도움이 된다. 이 상상력들이 모여서 예술의 어머니, 경이로움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캡션 보고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현대미술의 뭔가 강령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몽주의란 건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뭔가 미심 타파, 이전의 봉건적인 그런 잘못된 질서들을 좀 버리고 이성을 깨우치라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철학적으로 자세히는 뭐 이렇게 파고들어가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술가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미술 이전에는 신고전주의가 강했죠. 그러니까 이성을 강조했어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강조한 게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미술 화가들은 그 이성을 타파하고 약간 비이성을 추구하는 화가들도 있었고 무의식을 그린 화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그 시초가 프로이트 이론인데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런 이론도 없을 때 이 화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놀랬습니다. 이 사람 미래를 예견했나? 왜냐면 뭔가 본능적이고 추하고 악해 보이는 것들, 동물적인 것들을 억누르는 게 이전 고전주의 시대 때의 미학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깬 게 마네 같은 그런 화가들이었어요. 추함도 하나의 미학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게 마네부터 그걸 따랐던 후대 뭐 표현주의 화가들도 있었고요. 고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동물적인 상상을 더 중요시 여겼다 아니면 이성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화가가 되게 양면성 있는 화가거든요. 한편으로는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그 출세를 위해서 그린 화가처럼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런 판화를 찍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희한한 캐릭터예요, 이 화가. 이 화가 연구하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 그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이 그림은 과연 이성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동물적인 상상력을 강조하기 위한 그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머리에 개멍이 필요할 것 같다. 감성을 깨워라. 출세가도를 달리고 이런 귀족들 그림 그릴 때는 이성을 추구하죠. 출세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왕한테 이쁨 받아야지. 그래 영감 타니까. 프랑스가 침략했을 때는 나폴레옹 군대한테 잘 보여야 또 사니까 그려달라는 대로 다 그려주고. 근데 권력자들 엄청 디스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시대를 풍자한 이런 그림도 그리고, 미친 광기의 그림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희한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까를로스 4세의 가족. 이 그림 유명하죠. 자, 이 그림이 궁정화가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주문 받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죠. 일단은 고야가 얼마나 들떴겠어요. 드디어 내가 궁정화가 데뷔했구나. 왕립 아카데미 2번 낙방하고 인맥 도움으로 정략 결혼해가면서 귀족들에게 겨우 알려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게다가 이제 왕족들이 와 너 잘 그린다며 하면서 주문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주문을 도와준 게 바로 고도위란 재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옷을 벗은 마하 주문했던 남자, 오늘은 고도위 재상 초상화를 보여드리진 않는데 치면 나옵니다. 근데 복잡한 게 뭐냐면,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고야랑 알바 부인과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고요. 근데 고도이라는 재상도 이 여인과 약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도이와 이 알바 부인과의 관계를 질투했던 여인이 바로 이 왕비였대요. 즉 고도이 재상은 왕비의 남친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까를로스 4세는 부인의 불륜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왕비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재상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말단 하급 장교에 불과한 이 고도이가 권력을 가진 거죠. 실질적인 권력자가 왕비와 고도이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 부인이 일찍 요절했는데 이 왕비가 독살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의심이 있으니까 질투를 해서 알바 부인의 재산을 왕비와 고도이가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이 로크비의 비너스도 원래 알바 가문의 소유였는데 고도이가 이거를 그냥 먹은 거죠. 그런 뒷이야기 했습니다. 그 뒷이야기 다 하면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이 그림 중심에는 국왕 까를로스 4세와 왕비가 있고요. 나머지 왕가 친척 포함해서 가족들이에요. 왕족들이죠. 로얄 패밀리. 그걸 고야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녀들이라고 써있죠. 라스 메리나스. 고야도 역시 한 세기 선배였던 벨라스케스 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의 오마주 작품이기도 해요. 화가 고야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시녀들 보여드릴게요. 화가가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이 연출. 그래서 묘하게 거울을 보고 비친 모습을 표현한 것 같잖아요. 시녀들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표정 보세요.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죠. 실제 성격이 사람 너그럽고 좀 착한 성격이었대요. 근데 왕이 착하면 안 되죠. 무서워야 되죠. 카리스마 있게. 근데 되게 우유부단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야가 그런 성격을 좀 포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 루이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좀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왕자,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페르난도 7세가 되는데 막장 가족인 게 뭐냐면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왕권을 빼앗아요. 근데 고야가 특이하게 미래에 대한 뭐 예견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림 보세요. 아버지인 왕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막장 가족들 중심에는 왕비가 있고, 그리고 왕과 동일선상에 왕자가 튀어나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앞에 나와 있네요.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약간 야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왕자가 너무 돋보이게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구도로만 따지면 가운데 왕비가 너무 돋보이고, 권력 서열 1순위라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왕. 그리고 이거는 그냥 썰일 뿐인데 옆에 있는 아들 프란시스코 대 파울라라는 아들이거든요. 공주가 있고, 이 아들이 왕과 닮았나요?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눈 보니까. 고도의 그 남친 재상과 마리아 루이사 왕비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 얼굴 안 보이는 여인은 실제 얼굴을 안 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이 베르나르도 왕자한테 시집 와야 되는데 아직 결정 나기 전이에요. 누가 어떤 신부감인지 결정 안 났을 때라서 얼굴을 이렇게 흐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 인물들이요 원래 습작을 따로 그렸어요. 이 왕실 가족들이 아란후에스라는 마드리드 근교의 별궁 여행을 왔을 때 그 초상화를 그릴 목적으로 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작한 겁니다. 아란후에스 협주곡이라고 유명한 명곡이 있거든요. 그 본고장이 여기에요. 그래서 까를로스 4세가 이렇게 좀 바보 멍청이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왕이 좋아했을까 과연? 좋아했대요. 아이고 잘 그렸네. 그래서 와 모두의 초상하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대에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왕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만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호불호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가 프라도 미술관 와서 그림을 봤었나 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왕은 선술집, 술집 주인 같다. 술 취한 얼굴 이라서 술집 사장님 같다. 그리고 마리아 루이사 왕비는 여관집 사장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약간 이 그림을 풍자한 것 같지만 하지만 작품은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예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이 시녀들의 오마주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비슷합니다. 시녀들의 가운데 마가레타의 그 앙증맞은 이 주인공 자리에 하나도 안 이쁜 왕비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고야가 안티가 아닌가. 일부러 비교되게 하나도 안 귀여운 왕비를 일부러 앉혀서 풍자한 게 아니냐. 오히려 조롱한 게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도 보세요. 옆 측면 있잖아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비슷하게 한 거예요. 측면이죠.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광대들, 개화 노는 광대들을 이런 왕족들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알면 이 왕족들 화내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들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선 처리가 중구난방이거든요.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 정신사납죠.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 되게 부패했던 왕실을 시대를 냉정하게 보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냐. 고아의 눈빛이 또렷합니다. 이 왕자도 그렇고. 참고로 하나 뒷이야기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 있잖아요. 이거 점이에요, 점. 원작이 있어요. 습작을 따로 그렸거든요. 그 따로 1대1로 그린 초상화에는요, 점이 작아요. 이렇게 안 커요. 옛날에 영구가 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 풍자할 때 점 크면 더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바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점을 더 크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점 이렇게 안 커요. 제 그 원작 보면. 아무튼 그런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 나옵니다.